길이의 인문학, 도시와 건축으로 있는 개항과 대한제국의 역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개지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곳 와 보셨나요? 네, 저는 와봤습니다. 오셨을 때 어떻던가요? 이 계단이 이렇게 인상적이셨나요 혹시? 이 계단 기준으로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조개지 계단 그러면은 보통 어디 새로운 지역에 들어간 입구나 끝, 아마 그 경계를 형성하는 곳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곳은 경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의 조개지 계단은 아니고요. 이 조개지 지역에서 거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계단, 뭐 아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개지를 경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로부터 그 왼쪽에는 일본 조개지, 예, 오른쪽에는 그 청국 조개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청국의 경계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조개지 이 계단으로부터 지금 보면 언덕이 져 있는데 이 언덕진데 올라가면은 이 청국 조개지인데 청국 조개지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유명한 이제 맛집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길이 반듯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조개지 같은 경우 가면은 이 길이 비교적 반듯하고 양쪽 건물들도 질서정연합니다. 이러한 두 청국 조개제, 중국 조개제 거리의 풍경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본이 훨씬 더 정돈되고 잘 살고 뭔가 깨끗한 나라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약간 왜곡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왜곡된 이미지를 연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본인과 청국인들 중에서 이 조개지의 주인은 일본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개지가 구성될 때 인천의 그 개항이라는 것은 일본을 향한 개항이라기보다는 서양을 향한 개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본만을 위한 조개지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쓰는 각국 조개지, 뭐 이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치회를 형성했었어요. 재물포구락부가 그 자치회에서 만든 그들의 클럽하우스 같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보니까 전체 물리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중구청이 옛날 공사관터였대 라고 하는 팩트만 가지고 마치 과거의 역사도 그랬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천국 조개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 조개지라는 것은 원래 이제 외국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자치권을 확보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 지금 조개지 지역 안에는 그러면 일본 조개와 청국 조개와 서양인들의 각국 조개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각각의 작은 그들의 소사이어티를 형성하면서 살았어야 될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 조개지에는 지금 보시는 이 화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일본 조개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각국 조개지도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청국은 여기에 자기들의 집단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일본인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땅이 꽤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사실 일본의 학교는 요 조개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개지 바깥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천을 이야기할 때 조개지가 근대 인천의 전부인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인천 조개지가 이야기하는 인천의 근대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와보신 분들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배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언덕 넘어가면 동인천역 있는 곳인데 거기는 주로 한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배다리와 이곳 사이에는 흔히 잡거지라고 해서 한인과 중국인과 일본인과 서양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 그 지역에 학교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일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개지는 어떤 것이냐 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조개지만 학교가 있으니까 자체적인 삶이 구성되는 공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풍경은 일본 조개지 거리 풍경은 많이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른데요. 네, 전형적인 이제 중국인들의 상업거리의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릉지가에서 사방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뭔가 정리되지 않은 듯해 보이지만
이 정도의 그 2층 상가가 쫙 줄지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상권이 당시에 꽤 번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있는 중국집 중에서 특히 저기 풍미라든지 저런 중국집 같은 경우는 직접 중국인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인천에 오면 맛볼 수 있는 오리지널 중국 음식, 그것이 아주 상징적인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이 양쪽에 있는 건물들은 옛날 중국인 거리의 풍경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차이나타운이 옛날에 굉장히 번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번화함과 그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조금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내려가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장면의 원 시작점이라고 하는 네. 공화춘이 있는데, 공화춘 건물을 보면서 다시 차이나타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도착한 것은 이 공화춘이라고, 이게 지금은 짜장면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인천에서 짜장면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공화춘이다라는 이제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대충 인천이 제일 먼저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바깥의 모습만 보면은 덕수궁 안에 정관원이라든지 중명전이라든지 그 벽돌적 건물들이 있어요. 잘 보면은 그 건물들과 유사한 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찾지 않는 곳이긴 하는데, 삼청동 깊은 곳에 가면은 이제 번사창이라는 옛날에 무기 만들던 그런 공장이 건물이 한 동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 파견되었던 영선사의 일원이 중국의 천진에 있는 무기 제조창을 보고 와서 지었는데, 그게 천국의 벽돌조 짓는 것 방식으로 지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 유사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벽돌로 집을 짓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지은 벽돌은 사실은 초기에는 일본의 영향이나 서양의 영향보다는 중국의 영향으로 많이 지어졌고, 그래서 경복궁이나 덕수궁 안에 있는 벽돌조 건물들은 오히려 천국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은 그런 것을 연상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셔서 짜장면의 역사도 보시지만, 이 안의 공간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중정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집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도 이 집을 보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금 대불호텔 앞인데요. 이 대불호텔은 당시 일본인이 운영했던 서양식 호텔이고요. 이 일본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조개지 하나 있었겠죠. 이 앞에 있는 거리가 당시에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가장 번화가였던 그 혼맛지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본정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그 전국의 주요 도시에는 다 혼맛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의 공통점은 일본인들의 상업 중심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조개지에서 보게 될 주요한 건물들, 이 대불호텔을 비롯해서 제1은행, 18은행, 58은행 전부 이 거리에 면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심 번화가였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은 사실은 그 재건된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발굴해 보니까 이 대불호텔의 지하층 유구가 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진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천의 근대 도시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언제 이 대불호텔을 복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결국은 이제 복원이 돼서 이게 생활사 박물관이 됐죠. 이 대불호텔이 지어지고 번창하고 소멸되어 내가는 과정은 인천의 성장사의 한 시기를 장식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이 들어선 이유는 쉽게 짐작하시겠죠. 1883년에 개항을 하고 나면은 많은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올 텐데,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쵸, 숙소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인천에 와서
세관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밟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든지 뭐 말을 타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긴 여정이죠. 그러니까 일단 짐을 풀고 여기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떠나야 되다 보니까 이 호텔이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2층 건물은 제일 높았었을 테니까. 자, 그런데 그럼 다시 말하면 1900년에 경인철도가 뚫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왔는데 여기서 휴식을 취해야 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인천 지역은 그 이전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요. 그 얘기는 이 근처에는 크게 즐길 만한 거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락거리도 없는데 여기서 시간을 보내니 기차 시간 맞춰서 서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부호텔은 퇴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1910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국권이 일본에 피탈되는 상황 속에서 인천은 전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항된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데 이게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완벽하게 강점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 다음은 중국이겠죠. 근데 일본의 당시의 교통로를 보면은 부산이 일본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관문이고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부철도를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그 다음에 굳이 인천을 빠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경성에서는 그 다음에 의주로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부철도와 의주를 연결한 경의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인천은 소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혼마츠라고 하는 일본인 거리의 주요한 건물들 중에서 은행, 제1은행, 18은행, 58은행 건물들 전부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제강점 이후에 인천은 물리적인 성장세는 오히려 멈춘다. 그럼 언제 다시 성장하느냐? 이게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선이 중국 깊숙이 들어갔을 때 서해만 건너면 바로 중국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강점 때문에 인천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호텔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천의 흥과 망과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다 담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의 근대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상업거리를 걷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주변에 이제 2층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이 2층 건물들은 사실은 그 내면 바깥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때 목조 건축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 조계지 시절의 혼마치의 가장 중심 시설 중에 하나인 일본 제1은행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혼마치 내는 제1은행, 18은행, 58은행 이렇게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은행 이름이 다 숫자로 있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제1은행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제1은행이 있어서 그럼직한데 왜 숫자로 되어 있을까요? 당시에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하는 일본에서 많은 은행들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이름이 담긴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한 겁니다. 그래서 제1은행, 18은행, 58은행, 뭐 108은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제1은행만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의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은행 인천지점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일본 제1은행이 조계지 인천에 지었던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이고 이렇게 지어진 이 돌로 지어진 이런 건축 양식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게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물에 흔히 있는 위에 돔이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이 돔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중정을 영업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이 아주 예뻐요. 마치 유럽 가면 볼 수 있는 그 팔라쪼라고 하는 대저택의 중정에 서 있는 느낌을 축소한 느낌. 이게 일본계 은행인데 왜 일본 냄새가 안 나고 유럽 건축의 냄새가 나느냐? 사실은 일본은 그 당시에 검은 머리의 유럽인이 되는 게 그들의 정책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상업시설이나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공공 건물들은
일본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사라든지 사찰, 주택 일부에 일본식 냄새 나는 것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일본은 서구화된 건물을 지었고 서구화된 건물을 보여줌으로써 당시에 한반도의 한인들한테 자기들이 마치 서양인인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양과 동등하니 너희들을 지배할 능력이 있어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가 근대기 은행 건물 중 가장 오래됐다는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건물이 1890년에 지어졌으니까 사실은 경인철도가 놓여지기 전에 굉장히 빨리 진출한 거죠. 근데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찌감치 철도가 놓이기 전에 진출했을까? 그건 사실은 이 은행의 본고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18은행의 본고지는 나가사키예요. 나가사키는 일본에서도 일찌감치 일본이 세국 정책을 할 때도 나가사키는 문호를 개방해서 네덜란드랑 교역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는 그 상업적인 역할이 굉장히 컸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이 나가사키의 18은행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 정부가 여기에 먼저 들어오기 전에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18은행이 먼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건물도 이제 인천 제1은행보다는 건물의 퀄리티는 못하지만은 아주 소박한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까지 봤던 건물들이랑 약간 입구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좀 뭐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앞에서 봤던 두 은행 건물 같은 경우는 거래면에서 입구가 있고 네. 전체 건물의 중앙에 있었는데 이 건물은 비스듬하겠죠. 네. 이게 삐딱한 사람이 설계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가 여기가 마치 중심이라 생각하니까 이 건물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전체 이 인천 지역이 이제 성장하면서 보면은 바라보는 오른쪽이 네. 굉장히 번화가고요. 아,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건물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없다고 치면은 사실 이 건물은 이쪽에 진행 방향에서 올 때 굉장히 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코너에 입구를 둔다는 것은 이렇게 양방향에서 이 건물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주의 건축이라고 하면 르네상스풍의 고전주의는 원래 고대 그리스나 로마 것에 기본을 두고 그다음에 15, 16세기에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퍼졌던 건데 사실 그때의 양식이 500년 뒤에 전혀 유럽의 역사적 맥락과 달리하는 한반도에서 지어졌다고 할 때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풍은 고전주의 건축의 르네상스 풍이지만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것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달라서 양식을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데는 자기 의지가 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있으면 당연히 센터에 중앙에 입구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서 이게 어디 도시의 어디를 향해서 있는 것이 자기의 장사에 유리할까? 그러니까 내 얼굴을 어디로 돌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보시면 이 건물이 유난히 다른 건물보다 입구가 멋있잖아요. 그리고 1층과 2층의 관계도 뭔가 힘을 줬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부에 은행 객장을 구성하는 방식도 다른 그런 뭔가를 차별화한 듯한 그런 모습의 외관과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금은 인천 중구청인데요. 사실 이곳은 그 일제 강점초에는 인천 부청이 있었고요. 그 개항 당시에는 일본 영사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국 조계지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 영사관이 있었는데 대한제국 당시에 가장 많은 여러 나라의 영사관이 위치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는 게 일본 영사관이 여기 있었고요. 저쪽으로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올림포스 호텔이 있는 곳에는
영국 영사관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실공히 예, 국제 여러 나라가 함께 쓰는 각국 조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예,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건물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자리에 그 영사관이 있었을 때는 그 영사관은 서양 건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아, 나무요? 예, 우리가 서양 건축 그러면 벽돌이나 네. 돌로 만들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나무로 서양식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서양식 건물을 짓고 싶은데 사실은 돌을 잘 다루지도 못하고 네.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일본이 그 당시에 부유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무로 자기들이 쉽게 다룰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무로 서양 건축 양식을 그대로 모사해낸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년대에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건물이 낡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타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을 새로 지은 거죠. 지금은 3층 건물입니다만 원래는 2층짜리 건물이었었고 나중에 증축이 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건물에서 약간 높죠. 네. 높아서 전체가 쫙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서 네. 야, 일본이 이 인천 조개지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사실 여기서 보면 저 차가운 저 끝에 쪽에 도로가 하나 보이는데 그 도로 면 부분이 사실은 바닷가입니다. 아. 해안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 바깥쪽은 사실은 매립을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안가의 레벨보다는 조금 높지만 이것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물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땅값이 청국 조개지나 각국 조개지의 땅값보다 쌌던 거죠, 불화. 그래서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위험 부담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지역.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전체의 큰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이 땅의 뒤에 배우지에 높게 차지하고 있는 제물포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큰 집들 그게 다 대부분 서양 사람들의 대저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하나 둘씩 일본인으로 이렇게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전체의 공간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이제 일본 거리의 풍경을 재현한 듯한 그런 집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 둘씩 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갖춰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인천 아트 플랫폼인데요. 네. 그곳은 이제 이곳이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 상업을 근간으로 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항구면은 뭐가 있겠어요? 배가 오가는 사이에 물건을 싣고 나르고 네. 창고가 발달했겠죠. 네. 당연히 바닷가에 창고가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 그 풍경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항구의 요 앞이 매립돼서 항구 기능이 없으니까 그 창고의 기능은 다른 기능을 바뀌었고 지금은 그것이 이제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이의 인문학 세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장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현재 가장 최근까지 대한통운 창고로 쓰였던 창고인데요. 이 창고는 대한통운이라는 개항 초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곳이 항구였던 시절에 지어진 창고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조개지를 그냥 오게 되면 조개지에서는 양식 건물만 주로 보게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아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거리의 이 창고군들은 아 이곳이 항구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항구 도시였는데 이 바닷가 바로 바깥에 배가 없잖아요. 네. 그것은 이게 인천이 이제 그 조수간만에서 커서 사실은 이게 바다가 깊지 않다 보니까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립을 하면서 바다가 저 멀리 멀어졌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곳은 옛날 바닷가의 흔적을 이 창고군이 증명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1880년에 개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개지가 형성되고 경인철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곳은 모든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을 방문하는 배들이 짐을 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배를 타고 용산으로 가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 중심지였네요. 그렇죠. 이게 그 당시가 아마 가장 한국에서 바쁘게 지냈던 곳. 네. 그러다가 일제 강점이 되면서 이제 운명이 바뀌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불행하게도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곳은 또 다른 의미에서 바빠집니다. 중국 전선을 지원하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참 좋았다가 이제 70년대 이후가 되면 인천이 다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곳이 조금 퇴락했을 때 인천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중국과 수교 이후에 다시 화두로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인천이 됐는데, 특히 이 지역은 예전에 기능을 일찌감치 상실한 창고의 기능을 어떻게 오늘의 되살리냐는 숙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왔을 때 아주 빽빽한 각국 조개지나 네. 천국 조개지의 모습보다는 좀 여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전체 돌아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렸을 때도 배웠던 그런 걸 보면 무능한 군주였던 고종이었고, 그리고 약간 숨기고 싶었던 시기였다고 알고 있었던 그거를 다 전부 약간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도 더 이상 생피한 시기도 아니었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근대사를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의 시각으로, 긍정을 하더라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근대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근대사의 연구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근현대사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다각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닌데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면 그 의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왜곡된 역사도 하나둘씩 실타래 풀듯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건축을 보면서 그 시대에 대한 걸 알게 됐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건축은 어떤 걸 의미를 사실 할까요? 저는 그 건축을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 있어지면서 건축을 문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건축이 문화이고 창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의 역할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건축은 그 일반적인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문화 예술과는 그 창작 과정이며 소비되는 과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집단적 그 사회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 문화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건축을 개인의 창작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사회의 산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개항부터 경제개발기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사실은 어느 특정 건축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보면은 그 우리가 겪어온 근현대사 속에서 도시와 건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3번에 걸쳐서 개항에서부터 대한제국의 현장들을 새로운 역사 해석과 현장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